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중학교 동창회에서 재회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사실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남편 말로는 그 당시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수줍고 소심한 어린 시절이라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도 못하다가 다 커서야 이제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렇게 성인이 돼서 동창을 다시 만나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 집안에선 결혼 당시 저를 강경하게 반대했어요. 저희 시가엔 시부는 없고 시모만 계시는데 시모가 좀 기가 장난이 아닌 분이거든요. 돌아가신 시부 없이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사업까지 일궈온 말하자면 알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모는 기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 우리가 뭐하는 집안인진 알고 민상이 만나니? 아, 네. 가족 사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상 씨도 같이 일 돕고 있고요. 듣지 않니? 아버지가 노가다 일 하셨다고? 아, 노가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평생 현장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해오셨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매 공부할 때 학업 뒷바라지 하느라 식당에서 일하셨고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계십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랑 엮여서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이 사람 제가 딱 결혼하고 싶은 완벽한 여자예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사람이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시모가 결혼 당시 절 반대한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였어요. 시모네는 꽤나 큰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돈도 가진 것도 많은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현장 건설 노동자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고 엄마는 식당이라며 우리 남매 학업 뒷바라지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차저차해서 결혼은 하게 됐지만 그 후에도 시모는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고 인정을 해주지 않더군요. 거기다 시숙내외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편들어주는 척 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기분 나쁜 말들을 해댔죠. 에이, 어머님. 집은 별로지만 직업은 안정적이잖아요. 여자 직업 간호사면 나쁘지 않죠. 병원에 없어서 못 구하는 게 간호사라 언제든 일할 수 있고요. 없이 잘한 거 치고는 빈티도 덜 나잖아요.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절 살살 매기곤 하더라고요. 겉으론 절 편든다고 하는 소리니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전 속으로 기분이 나쁜 그런 말들 뭔지 다들 이해하시죠? 하지만 시숙부부랑 남편이 같이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다 가족 비즈니스인데 척질 수도 없었고 다행히 저랑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기도 했고 해서 그럭저럭 견디고 살았죠. 그러다 한 날이 있었어요. 시모가 배달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뺑소니로 치고 가버려 범인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됐어? 아직도 못 찾았대? 그런가 봐. 차 사고 같았으면 차량 번호 조회라도 해서 잡을 수 있을 텐데 자전거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 경찰에서 CCTV로 추적도 했는데 이놈이 어찌나 잘 빠져나가는지 CCTV 사각지대로 다 빠져나가고 나중엔 자전거도 버리고 옷 갈아입고 튄 것 같더라고. 결국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일만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사고 후유증은 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나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시모는 꽤 오랜 시간을 입원해 있어야 했죠. 저는 시모를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담당과 의사에게 부탁해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썼고 지극정성을 다했죠. 잘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좀 예민하신 분이라 말은 안 해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윤영쌤 말이면 제가 당연히 신경 써야죠. 저 인턴 때부터 쌤이 항상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쌤 어머님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계속 살펴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간호사와 의사 사이가 좋기는 좀 어려운 편인데 담당 의사가 운 좋게도 저와 친한 분이라 다행히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죠. 아까 의사가 와서는 네 칭찬을 한참 하면서 내가 네 CM이라 특별히 잘 봐준다고 하더구나.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참 도움이 된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게 없는 모양이다. 고맙다. 신경 써주고 주변에 부탁까지 해서 챙겨주다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가뜩이나 병원에서 지내느라 힘드실 텐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든지 말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모가 저한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전 안 하던 고맙다는 말까지 해 놀랄 정도였죠. 시모는 그렇게 거의 몇 달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사이 병원에 근무하는 저와 가장 가까이 지냈죠. 그러다 몇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퇴원하고가 더 문제인 거예요.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상태는 훨씬 호전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했었는데 시모가 워낙 까탈스럽고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 집으로 남은 함부로 절대 안 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돈도 많은 양반이 요즘 가정부 한 명을 안 쓰고 본인이 살림을 다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시모는 이제 거동도 잘하고 하니 혼자 거뜬하다고 했지만 하루는 급히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아가, 이런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시모의 목소리에선 울음이 뚝뚝 묻어났고 너무 놀라 시모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좀 넘어져서 말이야. 제가 바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급히 달려갔더니 시모는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와 옷 갈아입다 그만 허리가 삐끗했는데 꼼짝도 못하겠구나. 미안하다. 이런 꼴이나 보이고. 그 독한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있는데 저까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른 시모가 일어나는 걸 도와주곤 옷까지 입혔죠. 다른 건 사부작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게 문제다. 몸이 아프니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서러운지. 이럴 때 딸이라도 하나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남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아들놈들은 하나 소용도 없고. 어머님, 딸은 없지만 대신 이렇게 며느리는 있잖아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라니 생각하고 편하게 부탁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창피하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프일 땐 제가 얼마든 해드릴 수 있어요.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모는 눈물을 감추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동안 절 반대도 하고 구박도 한 시모였지만 그 순간 전 서운하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시모 집을 자주 찾아가 시모를 돕게 됐죠. 어머님, 저 왔어요. 우리 윤영이 왔니? 고맙다. 너 피곤하진 않니? 어제도 나이트 근무였다고 하더니. 좀 피곤하긴 한데 견딜만해요. 간호사로 사는 게 다 이렇죠 뭐. 네가 고생이다 정말. 미안하다.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모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시모에게 신뢰도 얻게 됐죠. 그러다 한날은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윤영아, 아가, 내가 미안했다. 너 마음고생 많았지? 어머니, 왜 아니었겠니? 너한테 그렇게 몹쓸 말도 많이 하고 정 떨어질 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도 않고 얼마나 소가리가 심했겠어. 시모는 늘 제 눈엔 항상 기운 센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참 여린 사람이더군요. 나도 원래 이렇진 않았다. 어떻게든 아들놈 둘 키워내고 혼자 사업까지 굴리며 악착같이 살려다 보니 갑옷을 몇 겹씩 입을 수밖에 없더구나. 처음엔 위압적으로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어. 안 그랬다가는 세상이 날 무시하니까.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나도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더구나. 일부러 강해 보이려 하던 게 내 모습이 돼버린 것 같고, 어떻게든 내 가족 지키고 살려다 보니 남한테 못할 짓도 하게 된 것 같고, 나도 어쩌다 내가 이런 도끼만 남은 늙은이가 됐나 싶다. 너한테 내가 너무 못할 말을 많이 했지? 무지개 굴어 미안하다.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 그래도 그렇게 쭉 성실히 살며 지내온 걸 보면 너도 참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지내는 게 젊은 시절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가 널 이해해주지 못했으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에 속상하던 때도 있었지만 어머님 아프신 이후로 저희 가까워지면서 저 어머님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하셔도 돼요.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어머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가 둘씩이나 되는 아들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진 저와 시모 사이를 형님은 계속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동서, 자기 요즘 어머님이랑 부쩍 가까운 느낌이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눌 게 그렇게 많아? 뭐 그냥 이러저런 살아온 얘기들이죠. 뭐 들어드리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어머님 마음 좀 약해지고 하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살살 뭐라도 하나 캐낼만 해서 그래? 네? 뭐라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좀 아프고 그럴 때 허약해져 있으면 괜히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 때 콩고물 하나 얻어먹기 딱 좋은 타이밍 아니야? 글쎄요. 전 그런 생각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역시 모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맞나 보네요.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모 눈엔 뭐만 보여? 그 뭐가 뭔데? 지금 나더러 네가 그딴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어머, 뭘 이렇게 발끈하고 그러세요. 그냥 제 말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산다는 소리죠. 너무 과민 반응을 하시네요. 형님은 시시콜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시모에게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게 아닌가 비꼬며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고 전 그렇게 응수해줄 뿐 상대도 해주기가 싫더군요. 대놓고 제 앞에서 안 좋은 말을 하던 시모보다 뒤에서 음침하게 절 매겨오던 형님이 늘 더 싫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모는 사고 이후로 좀 기가 꺾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눈빛도 강하고 말도 매섭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확실히 약해진 게 많이 느껴졌죠. 한번 크게 아프고 났더니 내가 뭘 그리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며 시모는 한층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가 됐죠. 어머님, 내일 검사 가시는 날이시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같이 가요. 시모는 퇴원하고도 한참을 검사받으러 주기적으로 병원을 들려야 해서 제가 모시고 다니며 같이 다닐 시간이 많았고 시모는 없던 딸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예전엔 시모 원망을 많이 했었지만 또 다 훌훌 털어놓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 혼자 그렇게 자식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워킹맘,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리고 시모도 예전에 미안함 때문인지 저한테 부쩍 잘 대해주기 시작했죠. 값비싼 선물이 들어오면 몰래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저희 친정에 갖다 주라고 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잘 챙겼고요. 그러니 친정에서도 고마워해 시모가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걸 정성스레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친정에서 챙겨준 시모가 좋아하는 집에서 만든 식혜며 약과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희 엄마가 식혜를 더 챙겨주셨어요. 어머님이 별로 달지도 않고 너무 맛나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얼음 띄어서 갖다 드릴게요. 됐다, 얘.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올 거 없다. 시모가 갑자기 냉정하게 저를 내치듯 말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뒤에서는 나한테 악독한 시민이 독해서 주변이 사람이 없니 그런 소리나 하려고 그래? 됐다, 집어치워라.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앞으로는 이런 거 굳이 싸들고 올 필요 없으니까 뒤에서 험담이나 하지 마라. 예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못된 것.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세요? 네가 안 했단 말이야? 큰애가 나한테 와 그러더라. 네가 한 말이라고 읊어주던데 그럼 걔가 거짓말을 했단 소리야? 알고 보니 형님이 시모에게와 쪼르르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시모에 대해 안 좋게 했던 얘기들은 죄다 2년도 더 전에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랑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에 시모가 나 대놓고 구박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거기다 정작 그 말들을 한 건 모두 형님이었고 저는 그냥 들어만 주다가 동서는 왜 가만히 있냐, 왜 눈치 없이 혼자 착한 척이냐 하기에 몇 마디 거둔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말은 싹 빼고 제 말만 가서 쪼르르 잃은 거였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나더러 이제 올 필요 없다고 차갑게 대하고 제 해명도 들으려고 않고 나가라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다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됐다. 들을 것도 없다. 더는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썩 나가. 배은망덕한 것.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억울해서 형님한테 따졌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어차피 그런 말을 했던 건 사실 아니야? 맞장구든 뭐든 동서가 동일한 말이잖아. 그건 형님도 같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리고 전 그냥 거들기만 했을 뿐이고요. 그럼 동서도 가서 일러. 그럼 되잖아. 진짜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대체 뭐예요? 지금 한 말도 아니고 한참 전에 했던 말을. 어머? 언제 한 말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내가 언제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아주 대놓고 저를 매기겠다는 의도로 가득한 걸 보니 정말 억울하고 화도 났죠. 그렇게 형님 때문에 시모와의 기껏 좋아졌던 사이가 다시 틀어지고 만 것도 속상하고 답답했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고 한 달쯤 지나 시모와 제가 급작스레 오해를 풀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시모가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져 재입원을 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의사는 퇴원하고 나서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시모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원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또다시 입원 신세를 지게 됐고 저는 그런 시모를 돌보며 오랜만에 다시 길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전 제 억울함을 얘기했고 시모도 오해를 풀게 됐어요. 사실 나도 널 그렇게 보내고 영 찝찝했다.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지. 널 정말 딸처럼 생각했고 우리 사이에 애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네 얘기도 차근차근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말만 와다다 쏟아내고 널 그렇게 보내다니 미안했다. 윤영아,
내가 이러고 아직 어리석고 그렇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그렇게 시모와 제가 화해한 이후 얼마쯤 지났을까? 시숙 부부랑 남편이 엄청나게 들떠서 술판을 벌인 날이 있었어요. 사실 시모가 갖고 있는 땅이 꽤 됐는데 그게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그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 거였죠. 이거 한참 묵혀둔 땅이었는데 이것만 풀리면 바로 사업이 착착 진행될 거 아니냐고. 비싼 값에 팔면 우리 사업에도 보태고 나눠 갖고도 충분히 남을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완전 떼부자 되게 생긴 거야 아주. 아주버님, 근데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건데. 아이고 우리 재수 씨 너무 순진하시다. 뭐 그런 게 뉴스에 나와야 찐인 줄 알아? 알 사람은 이미 다 알아. 원래 이런 정보는 아는 놈들끼리 싹 해먹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정말로 시모가 갖고 있던 땅이 포함돼 있었고 셋은 완전 살판이 났죠. 그리고 그 결정이 난 이튿날 남편이 저한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남편이 내민 건 이혼 서류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그 땅 어차피 엄마가 우리 형제 나눠줄 땅인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 일궈서 남은 재산을 생판 남이랑 나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사람이 원래 각자 타고난 복이 다른 법이야. 넌 개천에서 자랐으니 개천에서 자란 거나 먹고 살아야지. 갑자기 바닥고기 행세한답시고 엉뚱한 거 처먹다가는 너 탈난다. 그냥 좋게 끝내자. 군말 없이 이혼 도장 찍어주면 너한테 이 집 정도 넘겨줄 수 있어. 뭐 이 집 정도랑은 비교도 안 될 돈이 나한테 곧 굴러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뭐? 개천? 바다? 웃기고 있네. 어차피 나랑 너랑은 노는 물이 달랐거든? 그래, 이혼해 줄게. 나도 바라던 바야.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놈을 손절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남편 놈은 제가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자 어리둥절한 눈치였지만 본인이 원하던 거니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고 소송 아닌 합의 이혼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저희는 바로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이 완전히 난리가 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왜? 뭐 때문에 이 난리야? 갑자기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아니, 그 땅이 왜 네 땅이야? 어? 들어보니 전시모가 아들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이혼 후 전 남편은 본격적으로 전시숙이랑 합세해 시모한테 미리 땅을 좀 증여해주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보챘는데 시모 알, 내가 그 땅 팔아 언제 니들 준다더냐. 그리고 그거 이미 명이 넘어갔다. 그런 거죠. 두 아들놈은 아니 그걸 누구한테 넘겼냐 했더니 시모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말에 전 남편 놈 길길이 날뛴 거죠. 아니 그걸 며느리한테 줬다고? 심지어 이혼한 며느리? 그걸 며느리한테 주는 게 어딨냐. 소송 걸 거다. 자식까지 제끼고 며느리한테 상속하는 법은 없다. 내가 다 찾아올 거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주긴 누가 줘. 내가 윤영이한테 다 팔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진짜야? 그 땅이 진짜 네 명이냐고. 응, 내 명이야. 왜? 부럽니? 이게 미쳤나? 그게 왜 네 땅이야 대체? 분명히 우리가 물려받을 우리 엄마 땅이었는데.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란다. 토지 거래 몰라? 난 엄연하게 거래를 해서 땅을 산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사? 어? 그쵸?
저에겐 그 땅을 살 만한 돈은 전혀 없었어요. 자, 이제 그 땅이 대체 언제 어떻게 제 명의가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시모가 재입원을 했다가 형님의 수작질 때문에 생겼던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좋아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가 다시 좋아지니 제가 다시 시모한테 신경을 많이 썼죠. 두 아들놈들은 사업하느라 바빠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거든요. 한날은 대의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시모랑 병원 안을 돌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웬 안 못 보는 노인이 우리 앞을 지나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였죠. 그런데 그 노인이 저희 시모 쪽을 보더니 뭐라 주문 같은 말을 외고는 기분 나쁘게 멈춰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남을 뚫어져라 보세요? 그러자 그 노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였죠.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다 늙은 양반이. 아니, 저기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 욕심이 많아. 그 많은 걸 그리 꽁꽁 다 혼자서 쥐고 있으니 자꾸 몸이 아프지. 자꾸 아프지? 자꾸 다치지. 당연하지. 두고 봐라. 날이 갈수록 더 할 테니. 여기가 괜찮아지면 저기가 아프고 하나가 나으면 또 저기가 다치고 그럴 거야. 저도 시모도 놀라 노인을 바라봤죠. 앞도 못 보는 노인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가진 재산 자식 나눠주고 훌훌 털어.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간 목숨 날아가게 생겼어. 다 나눠줘야 화가 없어. 욕심 좀 버려 이 할맛이야. 아니 무슨 그런 말을... 지금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네? 곧 화입을 노인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늙은 무당 말이려니 하고 새겨들어. 자네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는 홀연히 사라졌죠. 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헛소리라고 시모를 달래는데 시모는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신경이 어떻게 안 쓰이겠어요. 진짜 무슨 영험이 있는 노인네인가 싶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이러는 게 진짜 그래서 그런가 싶고 그랬겠죠. 시모는 생각이 많아지는 눈치였어요. 혼자 생각하고 싶다는 시모를 병실로 모시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차에 탔죠. 그런데 제 옆으로 한 노인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아까 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놀란 상태였는데 노인은 제 뒷차 운전석에 타더군요. 룸미러를 보면 썬팅이 안 된 옛날 차 같은 경우는 뒷차의 운전석이 훤히 보이잖아요. 제 차는 썬팅이 짙게 된 차였지만 노인이 타는 차는 썬팅이 옅어 아니 훤히 보이더라고요. 안 못 보는 노인이 운전석엔 왜 타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고 지팡이도 내려놓고는 눈에 붙인 뭔가를 떼어내더니 혼자 그대로 운전을 해서 횡하니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럼 안 못 보는 노인도 아니었단 말인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안 못 보는 행세까지 하면서 우리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저 사람 뭔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그런데 문득 선글라스를 벗은 그 노인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봤더라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니 예전에 얼핏 형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시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 노인을 보내고 그냥 지나가다 길 물어본 사람이었다고 막 둘러댔던 기억이 난 거죠. 당시 형님이 너무 심하게 놀라면서 뭔가 급히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 좀 미심쩍어서 그때의 기억이 제겐 좀 강렬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이쯤 되니 확실히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노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판단으로 재빠르게 행동해 노인의 차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해 따라가자 노인이 도착한 곳은 웬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저도 병원팀 식구들을 따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 안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노인이 들어간 곳을 확인하고는 그 옆방을 달라고 말했죠. 거긴 벽 자체가 걷을 수 있는 발로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눈엔 벽 같지만 벽에 창문이 뚫려 있고 그걸 불투명한 발로 가린 그런 구조였죠. 전 여러 번 가본 곳이라 그 구조를 알고 있었고요. 이쪽에서도 대화를 나누면 소리가 섞이니 저쪽 소리가 안 들리지만 숨죽이고 조용히 있으면 옆방 대화 내용이 전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옆방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 정말이지 일평생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이미 시숙과 형님 그리고 제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어떻게 되긴 이 엄마가 나서서 일 망치는 거 봤니? 아주 잘 깔끔하게 처리하고 왔지. 그 놓친내 제사 옮겨지고 있다가 더 다치고 아플 거다 그랬더니 아주 사색이 되더라. 늙어서도 그렇게 또 건강 걱정은 되는 모양인지.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형님네가 무당 집안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행에 따라온 그 사람이 형님의 엄마, 시숙의 장모였던 거예요. 우리 집 형편 안 좋다고 자기네는 법조계에 종사한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하더니 그게 모두 다 개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실은 시모도 모르고 있었고 원래는 제 전남편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던 당시에 가짜 부모를 데려와 연기를 시켜서는 상견례도 결혼식도 다 가짜 부모 모시고 했던 거예요. 잘 나가는 무당집이라 돈은 많은데 그렇게 결혼할 수는 없으니 아예 신분을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시숙은 애초에 이걸 모두 알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둘은 시숙의 장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고 나중에 제 전남편까지 거기에 합류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전남편이 시숙과 한편이 되었는지 의아했는데 이 대화를 듣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짜 영험하시긴 정말 영험하십니다. 사돈어른 말씀대로 저희 엄마 기가 제대로 꺾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지? 이 집은 하여간 애미 기운이 너무 세서 그게 문제였어. 애미가 기운이 그러고 너무 강하니 자식들 일이 당연히 안 풀리지. 그 길을 좀 꺾어줘야 일이 풀리고 기운도 트이고 그러는 거거든. 맞아요. 저희가 엄마 하시던 사업 이어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입김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자네들이 불만이 많았잖아. 자기들 사업 잘 되게 하고 싶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준 거지. 남편과 시숙 둘 다 시모에게 불만이 많았던 차에 그런 말을 들으니 자기들 사업이 잘 되려면 시모 기가 꺾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시숙 장모가 꽤 잘 나가는 무당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이 솔깃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모 기운을 약하게 만들겠다고 꾸민 일은 단순히 굿이나 부적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전거 뺑소니 사고였던 거죠. 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계획은 진짜 탁월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 정도 사고가 딱 적당하니까 그렇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니 차 사고는 안 되고 딱 몇 달 입원했다 나와도 계속 몸이 불편해서 기가 빠져나가야 하니 너무 작은 사고여도 안 되고 그래야 기가 팍 꺾여서 자식들한테 숙인다고 딱 그 정도 사고가 적당했던 거지. 그렇게 시숙의 장모가 시모가 다치도록 노리고 판을 짰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 이후 그들이 바라던 대로 좀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아프고 나서 시모 기가 많이 약해졌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욕심 많은 놈들은 그걸로도 모자랐던 거예요. 하여간 우리 엄마는 참 늙어서도 욕심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게 알아서 나서주면 좀 좋아요. 그린벨트 풀린다는 소리 나오고 하면 알아서 니들 나눠주면 하고 나왔어 봐. 우리가 이런 수까지 써가면서 연기를 할 필요가 어딨냐고. 그러게 말이오. 하여간 어머님 욕심 많은 건 알아줘야 돼.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일 안 벌였어도 언제 한 번은 어디 탈났을 거야. 그 셋은 그린벨트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나이도 있는 양반이 무슨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다 안 놓고 있냐고 안달이 나서는 자식들 물려줄 기미가 안 보이니 최후의 수단으로 가짜 맹인 무당 연기까지 하면서 그런 짓을 꾸민 거였죠. 하여간 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살도 날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들 말어. 부적도 잘 넣어놨지? 그 외에 내가 줬던 거. 예, 엄마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엄마 기 빼고 몸 허약하게 만든다는 그거 맞죠? 내 말대로만 잘 따라봐. 곧 그 노인네 저 세상 보내놓고 자기네들 셋이 잘 먹고 잘 살 날도 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넷은 별별 해기망측한 방법을 다 써가며 시모를 망하게 하기 위한 짓들을 꾸며왔던 거죠. 정말이지 악마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넷이 식사를 하는 사이 몰래 빠져나와 녹음된 내용을 모조리 시모에게 들려줬죠. 시모는 제가 받은 충격의 몇 배로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정말이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죠. 사실 그도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자식이라고 달랑 둘 있는 것들이. 심지어 진짜 그렇게 혼자 새 빠져라 일하며 평생을 키워온 아들 둘이 나란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말을 듣고서는 자기 엄마한테 그딴 짓을 했으니 어떻게 그놈들을 가만두겠냐고요. 내가 이놈들 그냥 가만히 둬서야 되겠니? 어떻게든 이놈들 내가 망하게 해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네 명의 눈을 못 감는다. 어떻게 하시게요, 어머니? 땅 그놈들 안 주시려고요? 그거야 당연한 소리고. 근데 이 땅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한테서 그걸 뺏어가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얼른 죽기를 빌어서라도 그 땅 뺏어가려고 작정을 할 놈들인데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땅은 너한테 넘기는 걸로 하마. 네? 저한테요? 아니, 저한테 상속이 돼요? 전 며느리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그게 안 될 텐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셔도 자식 둘이 분명 소송을 할 거고요. 거저주면 안 되지. 네가 내 땅을 사야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사요, 어머니. 파는 거야 얼마에 팔든 그건 파는 사람 마음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그 땅 전체를 500억에 넘기고 싶으면 500억에 넘기는 거고 500원에 넘기고 싶으면 500원에 넘기는 거다. 넌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아직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라 충분히 헐값에 팔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일도 없고. 안 그러니? 그렇게 해서 시모는 그 땅을 완전 헐값에 저에게 팔았고 제가 그 땅을 넘겨받게 된 거였죠.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좀 정리를 한 뒤에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셈이었는데 좀 그렇긴 했죠.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모양새가 마치 시모 땅을 가져간 다음에 볼일 다 봤으니 이혼하자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남편 놈 그런 인간인데 저한테는 뭐 유독 잘했겠어요? 저도 그동안 당연히 쌓인 게 많았죠. 신혼 초에는 사이좋고 유들유들 하더니 갈수록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다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하더군요.
모양새가 마치 시모 땅을 가져간 다음에 볼일 다 봤으니 이혼하는 것 같은 모양새 같달까.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고 해도 며느리한테 이혼당한다고 하면 시모 기분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하늘이 절 도와주는 셈으로 진짜 감사하게도 전 남편 놈이 먼저 이혼 서류를 갖고 와 내미니 제 입장에서 완전 땡큐베리 감사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니 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곧바로 이혼을 한 거였죠. 일단 이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게 좋겠다. 아마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너한테서 그 땅을 뺏어갈 방법을 찾을지 몰라. 그 땅에 대한 권리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너한테서 다시 뺏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 땅이 네 명의로 돼 있다는 건 좀 숨기는 게 좋겠구나. 이혼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터트리는 걸로 하마. 그렇게 전시모는 때를 기다렸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난 셋이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어대며 개거품을 물어댈 때 니들이 감히 그딴 짓을 해놓고는 나한테서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했었냐 하며 고의 사고를 모의한 정황에 대한 제 녹음 증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죠. 경찰에선 제가 녹음한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사고 영상을 포함해 그 범인을 공모한 넷의 통화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자전거 사고를 고의로 낸 범인도 찾을 수가 있었죠.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돈 받고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놈이었나 봐요. 정가도 엄청 많은 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완전 그쪽으로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전과자와 공모까지 해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생각을 하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당 혐의로 넷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그동안 뒤에서 시모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혐의까지 밝혀져 사업에서까지 모두 손을 떼게 됐죠. 제 전남편 놈과 전 시숙 부부는 모두 여러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난 후 전 남편 놈이 하도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편지를 보내대기에 대체 뭔 말을 하려나 싶어 딱 한 번 면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윤영아, 그래도 내가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냐?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못한 게 있냐? 그래, 내가 엄마한테는 몹쓸짓 많이 했지. 사고도 그렇게 가짜로 조작하고 엄마 돈도 빼돌리고. 근데 내가 너랑 살면서 뭐 손찌검을 한 번 했니? 술주정을 한 적이 있니? 나? 나름대로 모범 남편 아니었냐? 기가 막혀. 모범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어쨌든 그 땅 나 좀만 줘라. 내가 많이도 안 바랄게. 한 3분의 1? 아니 한 5분의 1만이라도 떼줘라. 엄마한테 샀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에 그게 뭐 어디 산 거냐? 그냥 네가 상속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고 그 땅을 받아. 다 나랑 결혼한 덕에 그런 행운도 생긴 거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만나게 해준 거 그거 고마운 대가로 좀만 주면 안 되겠냐?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딴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너 진짜 찌질하다. 이 새끼야. 내가 그 땅 너한테 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아니라 어머님을 봐서라도 절대 너한테 안 줘. 어머님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서. 그러고도 미역국을 드셨을 어머님이 불쌍해서라도 그 땅 한마지기도 너한테 안 넘겨 이 새끼야. 야, 너 진짜 이럴래? 이게 뭣도 없는 게 지금 갑자기 일확천금 생겼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야, 네가 뭐가 잘났어? 뭣도 아닌 걸 가진 거 없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이거. 그래?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대체 나랑 결혼을 왜 했냐? 왜 결혼을 하긴, 네가 딱이니까 했지. 우리 사돈 어른이 얘기한 게 딱 너 같은 년이었거든.
집안 형편은 보잘것 없어서 대충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고 나중에 내쳐도 달려들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직업이 되게 후져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 쪽팔릴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성실하고 순진하고 가진 거 없는 년. 그런 년 하나 찾아서 결혼하면 제일 속편할 거라고 나한테 점지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 타겟이 나였다? 그 말 듣고 얼마 안 지나서 동창회 가서 널 딱 마주친 거야. 아,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낚아서 입에 발린 말 좀 해줬지. 그랬더니 바로 넘어오더라. 순진한 게. 결국 저와 결혼한 건 역시 실숙의 장모가 시킨 거였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 그래, 뭐 그랬겠지. 가진 거 없고 힘도 없으니 그린벨트 풀린 땅 너랑 나누기 싫다 운운하면서 이혼하자 해도 별 탈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어머, 근데 어쩌지? 그 땅은 이미 다 내 손에 들어와 버렸네? 난 그 땅 팔아 곧 말도 안 되는 돈이 굴러들어오게 생겼고 넌 대체 얼마를 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진짜 모르는 일이야. 안 그러니? 직계에 지가 넘어간 멍청한 새끼가 누구더러 순진타령이야. 야, 너 같은 새끼야말로 지가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 새끼지. 남 인생 망치려다 지 인생 골로 가게 만든 등신 같은 놈. 그 안에서 한번 잘 살아봐. 땅 갖고 싶다고 아무리 편지 보내고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나 그 땅 다 팔고 곧 여기 뜰 거거든. 한번 감옥 생활 잘 해보셔. 화이팅! 그 사건 이후 두 아들놈과 완전히 절연을 한 전시모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아들놈들이 탄원서 써달라고 하고 사과문 보내고 난리를 피웠지만 절대 응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강한 여자로 다시 돌아온 전시모는 정말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전시모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제가 전 남편 놈에게서 위자료와 피해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증언도 해주고 많은 부분을 도와줬죠. 사실 전 형님의 어머니인 무당까지 동원해 하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온 놈들이라 조금 무섭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죠. 한동안은 혹여나 누군가 나타나 내게 무슨 해를 가하지라도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전시모와 논의에 그 땅을 모두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전시모와 제 뜻을 합쳐 좋은 곳에 기부도 했어요. 전시모는 너무 베풀지 못하고 살아 화를 입었던 것 같다며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보였고 저 역시 노력 없이 굴러들어온 돈을 모두 갖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고 반 정도 남은 재산을 가지고 저는 지금 새로운 제 꿈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전시모와는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인연이 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두 자식놈들은 모두 감옥에서 나왔지만 빌빌대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게 마지막 소식이네요. 남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꼭 자기가 다시 그 화살을 맞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저는 전 남편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결혼한 덕에 그 교훈 하나는 정말 제대로 얻었네요.